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외곽에 건설되는 고덕 국제신도시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삼성전자에 제공하고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과 함께 태양전지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 신성장 산업체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비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소비는 어디에 제일 영향을 받았습니까? 소득이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 플러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럼 정부 지출은 이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투자는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면은 그 조달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돼요.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요즘에는 이자율이 어때요? 굉장히 낮죠? 여러분 은행에서 요즘 금리 얼마 안 주잖아요, 이자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축 좀 적게 하고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소비 함수 얘기했었는데 빨간 것까지 배웠어요. 빨간 것까지 배웠는데 이 총 지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쭉 있는데 투자는 여기다가 절편을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 자발적 소비가 여기 20이었는데 투자가 또 20이 있다. 그러면은 소비 함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것만 하나 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 C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런 걸 다 여기다가 한꺼번에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쪽에서의 지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출을 전체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림만 복잡해지고 그것이 설명하는 특성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는 소비 그리고 투자만 가지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하나의 매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45도 각도를 이렇게 딱 그리면은 45도 각도를 딱 그리면은 이 45도 선상에서는 Y축하고 X축에 X값하고 Y값이 어때요? 같아지죠. 바꿔 얘기하면 이 대각선상에 어떤 점이라도 모두 다 X 이퀄 Y가 되는 거죠. Y축의 값하고 X축의 값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여기 경제학에서는 총 지출한 거하고 총 국민소득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GDP equal CI 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 equal이 되는 이 점은 모두 다 균형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 소비 함수는 이미 배웠죠. 그렇죠? 소비 함수예요. 이게 이제 각각의 값이
지출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비가 얼마가 되나. 그러면은 아까 대각선에서 그 점을 배웠죠? 이 점에서는 총 지출하고 총 생산량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치되는 균형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치되는 균형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투자가 더해지면은 균형점이 여기서 생기니까 내려오면은 소득이 생산량이 GDP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앞에서 우리 나왔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울기가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은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파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 빨간 선이 가파른 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데 소비 성향이 높을 때는 소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차하는 점이 더 위에서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집에서 돈 좀 쓴다고 너무 아내 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기억하세요? 그거는 옆집 아줌마가 소비성이 높은 거예요. 경제가 소비성이 높은 구조로 있다면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생산 능력, 생산량은 많이 있어요. 기업마다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소비나 투자, 이 지출이 부족할 때는 지출이 늘어나면은 국민 총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면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생산 능력 그 부분이 있겠죠?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소비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경기가 과열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어요? 이자율을 올리죠. 돈 좀 적게 쓰고 이제 좀 저축 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자율이 낮고 또 정부가 자꾸 이자율을 낮출 때는 경기가 좀 침체될 때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자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거는 여기는 돈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실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비, 투자 이런 지출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더 살아나고 더 균형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경제학자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큰 칼럼을 썼어요. 루스벨트 대통령님,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경제 난국을 풀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나자마자 미국에서 취한 정책이 뭐였느냐. 금리 제로, 정부 지출 확대,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경기 침체는 여러분 보세요. 총수요가 딱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경기를 살리려면은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1933년에 미국은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업률이 25%,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 25%, 물가가 39%,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였죠. 그때 한 학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지. 대통령님, 사람들을 불러서 땅을 파괴하고 정부에서 임금을 지급하세요. 내일은 오늘 파놓은 땅을 다시 메우고 또 임금을 지불하세요. 뭐야, 순 엉터리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예요. 이 사람은 이제 대공황 때 나타난 경제학자입니다. 왜 케인즈가 이때 해성같이 나타났냐?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생산해서 내놓기만 하면은 경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침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제에서는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기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기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929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돼요. 아까 보신 대로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갈 사람 없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그때까지 경제학 지식이 없었어요. 왜 우리도 질병이 하나 지나가면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젊은 경제학자죠. 젊은 경제학자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큰 칼럼을 썼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루스벨트 대통령님,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경제 난국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조건 돈을 쓰십시오. 오늘 사람을 불러서 하다못해 땅을 파괴하고 임금을 주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메꾸게 해서 임금을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정부 지출 C 플러스 I 플러스 G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케인즈의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교과서에 가끔 나오는데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랑 미국에서 이제 엄청 큰 정부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나자마자 미국에서 취한 정책이 뭐였느냐. 금리 제로, 정부 지출 확대. 그걸 모두 다 이 당시에 배웠던 경제학자들의 지식입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분석하는 틀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케인즈의 모델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다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이 총생산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총생산하고 지출하고 같은 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45도선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케인즈의 모델이에요. 케인즈의 모형은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소비 지출이 부족한 경기 침체기에 딱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균형 생산량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경기 침체는 여러분 보세요. 총수요가 딱 줄어들었어요. 총수요가 어떤 이유로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안 쓰든가, 투자가 줄어들든가, 정부가 긴축을 하든가, 요인은 엄청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올린다. 여러 가지 있어요. 가처분수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세금을 올리면은? 그때 총수요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국민소득 총생산은 어디 있느냐? 여기잖아요, 이 점? 이 점에 이렇게 여기에요. 이거 뭐 숫자를 붙이셔도 됩니다. 1000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총수요가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니까 1000에서 900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경기를 살리려면은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총수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소비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자율도 더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용은 생산에 따라오는 거예요. 노동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되려면은 생산이 일단 늘어나야 되죠. 총생산이. 국민소득이 늘어나야만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정부가 지출하거나 소비를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총 지출을 자꾸 늘리면은 GDP, 국민소득 이게 늘어나고 거기에 파생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우리 경제가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 처방을 다 아시죠? 처방을 다 아세요. 근데 알고도 실천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출을 빨리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가죠. 총수요가.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주는 데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좀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물건이 우리 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 어때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국이 자꾸 따라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 이 모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지금은 생산보다는 지출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출 각자 하나하나를 놓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자, 소비는 늘어나려면은 아까 여러분 뭐 보셨어요?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처분 소득.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요? 아니면은 소득은 가만히 있고 소비가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소비성이 늘어나야 되냐. 근데 지갑도 비었는데 어떻게 소비성이 하면 자꾸 늘리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투자가 늘어나려면은 이자율을 정부가 자꾸 낮춥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면은 이자를 1%, 2% 내는데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자율보다는 기대 수익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 수익이 많으려면은 해외로 수출도 잘 되고 수출 시장이 곧 회복되겠구나. 또 내수 시장도 곧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정부는 이제 자꾸 재정을 늘려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은 뒤에 경기가 좀 침체하니까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막 늘리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수출도 잘 안 되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 안 되고 민간 소비도 안 된다면은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세금이 안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럴 때는 급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내느냐? 국채, 정부의 채권을 발행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돈이 무한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돈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 도장 찍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은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국민소득이다. 국내 총생산량이다.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야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GDP,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의 원리하고 똑같다.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총공급이라고 얘기한다. GDP는 총생산이라. 총생산이 다 어디로 다 지출이 되는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다.
지출이 안 되면 재고가 쌓이고 안 된다. 총생산은 하는데 그 총생산이 되는 그거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이 뭐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다. 이것이 딱 균형이 되는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생산 능력은 큰데 총지출이 적다. 그래서 총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 너무 쉽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이 여러분한테 예금을 받으면은 뭔가 또 새로운 신용, 크레딧,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행은 이렇게 저축을 받으면은 그거를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예금을 하면 빌려주고 이걸 은행의 신용 창출이다.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의 양이 중요한 거죠. 조금만 늘어나도 실제 경제에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통화가 얼마나 빨리 회전되느냐, 얼마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유통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국민 총생산, 국민소득, 물가, 통화, 유통속도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